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저희 유동부채에 대해서 배웠어요. 유동부채 뭐 종류해서 매입 채무, 미지급금, 그 다음에 뭐 선수금도 있었고 예수금 이런 것들도 이제 처음 들어봤다라고 생각하시는 계정이 있었죠. 자, 뭐 그 외에도 유동성 장기부채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는 이제 책에서도 뒤에 장기차입금이라는 비유동부채와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하려고 뒤편에서 말해요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번 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가 잠깐 돈이 필요한 게 아닐 경우래요. 그러니까 좀 돈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좀 빌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 생각에는 단순하게 뭐 1년 단위로 가서 계속해서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집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집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대출을 1년 단위의 대출을 끊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죠. 대부분 뭐 15년짜리 대출 아니면 30년짜리 대출 이런 식으로 아주 장기간의 대출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집을 살 때 아주 장기간 대출이 필요한 것처럼 회사도 뭔가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장기간 돈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대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자, 당장은 회사가 이익도 많이 나요.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걱정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자,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다 이거야. 당장 우리 회사가 지금 먹고 사는 건 확실하지만 내년이나 혹은 5년 뒤나 10년 뒤에는 뭐 먹고 살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아이템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회사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예요? 뭐 새롭게 무언가 더 투자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자, 맞아요. 지난주 임원회의 했는데 거기서 새로운 사업을 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새 사업을 가려면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상황이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돈이 문제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새 사업을 할 거라고는 하는데 자금 문제가 생겨서 좀 걱정이더라. 그리고 단순하게 자금을 내가 조달하는데 잠깐 뭐 거액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거액의 돈이 좀 오랜 시간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이고 이렇게 돈을 빌리게 되면 재무상태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런 것도 나는 이제 직원으로서 궁금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장기간 돈을 빌릴 수 있는 장기간 그것도 아주 거대한 돈을 빌릴 수 있는 수단을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한 수단에 의해서 내가 부채를 즉 돈을 빌리게 되면 그들은 어디에 기록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비유동부채 배우기로 했었고요. 그 비유동부채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퇴직연금 제도는요. 이 비유동부채의 종류라기보다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해서 새롭게 퇴직연금의 형태로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비유동부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세 가지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 이외에도 장기로 우리가 뭔가 하게 되면 돈을 빌리거나 빌리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비유동부채로 들어가겠죠. 자, 꼭 기억해야 될 비유동부채 세 가지,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이제 하나하나씩 배울 건데요.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회사가 돈을 빌리고 싶은데 한 사람한테 잠깐 빌리는 건 그래도 회사의 어느 정도 신용도로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주로 그러겠죠. 자, 은행 내가 한 3천만 원만 빌렸으면 좋겠어. 6개월 뒤에 갚을게. 1년 안에 갚을게. 혹은 뭐 2년 뒤에 갚을게. 이렇게 빌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방식 말고 나는 단순하게 1, 2천 혹은 몇 억이 아니라 한 100억 단위 이렇게 빌리고 싶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한 50억 단위, 100억 단위 이런 돈을 아주 거액의 돈을 빌리고 싶고 그리고 잠깐 빌리는 게 아니라 좀 오랜 시간 빌리고 싶다 이거예요. 뭐 회사마다 다르겠죠. 새롭게 이제 신규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설립한다거나 아니면 뭐 새 사업에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회사의 사옥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구매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사옥이라는 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잖아. 자, 그래서 돈을 땡겨야겠는데 어디서 땡길까? 주주한테 돈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주주한테 돈 달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식 더 줄게. 돈 좀 더 추가로 출자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그러지 않고 나는 주주에게 손 벌리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내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한테 내가 한 1억만 빌려줘 하면 잘 안 빌려주죠. 한 사람한테 내가 100만 원만 빌리고 싶어요. 100만 원 좀 빌려줘. 그러면 아마도 잘 안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리기는 힘들다 치고 우리가 10사람을 모아보는 거예요. 아, 나랑 좀 친하다는 사람 혹은 나랑 친하든 친하지 않든 주변에 좀 넉넉한 사람이 한 10사람 정도가 있어.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만 원씩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1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빌리는 것보다 조금 더 수고스러울 수는 있지만 나는 10만 원씩 빌린다고 하니까 거절당하지 않고 그 10명에게 10만 원을 빌려서 100만 원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금액의 액수 단위에 따라서 이게 뭔 얘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 액수도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나한테 10만 원 빌려달라고 왔어요. 아, 근데 내 입장에서 너무 커. 근데 친구가 나한테 1만 원만 빌려달라 그랬어요. 아, 요거는 조금 가능할 것 같아. 그쵸? 자, 그래서 내가 1만 원을 빌려준다. 근데 처음에 이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던 친구 사실 최종적으로 필요한 게 10만 원이래. 근데 나한테 1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10만 원 다 안 빌려주니까 나한테 1만 원만 빌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한테도 1만 원을 빌린 거죠. 또 다른 친구한테도 1만 원을 빌린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10만 원을 이렇게 달성을 한 거죠. 마찬가지 회사도 뭔가 거액의 돈이 필요한데 한 곳에다가만 거액의 돈쯤 은행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신용도가 좋고 아무리 좋아도 100억을 빌려주세요 그러면 은행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아마도 거기 신용등급이나 이런 거에서 내가 커트 당할 수도 있고 담보를 맡겨야 되는데 담보가 없어서 내가 돈을 빌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담보도 없어도 되고 장기간 빌릴 수 있으려면 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액을 쪼개서 그들이 나에게 충분하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을 내가 빌리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대신 나는 그들에게 섭섭치 않게 이자를 잘 챙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가 발행하는 것을 회사채, 사채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 이 사채를요, 사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에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 사채와 관련해서 앞에 자산 쪽에 유동자산 쪽에서요. 이러한 사채를 상대방 이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배웠어요. 내가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은행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준다고 하면서 나에게 사채권을 발행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채권을 구매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자를 받는 거죠. 그걸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거면 만기 보유 증권인 거고 아니면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이 될 수 있다라고 불렀었죠. 자, 이렇게 남의 회사의 사채를 내가 구매했을 때에는 만기 보유 증권이나 아니면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표현을 했던 걸 이제 반대로 내 회사가 돈을 빌리는 입장이 되어서 사채라는 개정을 배워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 내용들 당연히 장기차입금은 1년 이상이니까 장기라는 단어 붙여놓고 비유동부채로 가져다 놓은 거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회사에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퇴직금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 퇴직금이라는 게 여러분들 계산하는 방식 한번 찾아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보통 이 퇴사하기 전에 3개월간에 대한 평균 급여, 월 급여를 계산해 놓고 그에 대해서 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속연수를 곱해줍니다. 다시 말해 이 직원이 근속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회사는 그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회사가 그 직원,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근속한 직원이면 5년 뒤에 퇴사하는 날 한꺼번에 그 5년 동안 누적됐던 퇴직금과 관련된 의무를 한꺼번에 그냥 비용으로 다 처리하도록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매년 그 직원한테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고 증가할 때마다 매년 그에 대해서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것을 설정해 뒀다가 나중에 5년 뒤에 퇴사하는 날 그 설정해 뒀던 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금의 충당부채 이런 이야기들 계속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 교재는 이제 비유동부채 의의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채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사채부터 좀 가자. 자, 사채.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 반드시 만나실 겁니다. 만날 거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주의할 점.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잘 넘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고비가 오는 순간을 이야기하면은 앞에 당좌자산의 매출채권 할 때 대손에서 한번 고비가 오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고비가 바로 여기 사채예요. 아닌데요, 강사님. 저 지난번에 엄청 고비가 많이 왔는데?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사채에서도 고비가 한 번 와요. 물론 사채를 모른다고 해서 이 시험을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뒤에 이제 다른 급수나 다른 시험들에서도 여러분들의 발목을 굉장히 잡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럼 마지막 그 다음에 고비는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자본이에요. 자본. 이 다음 파트에 이제 나오게 되는 자본도 조금 이제 고비가 된다고 하시는데 또 의외로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볼게요. 자, 회사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 사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회사가 돈을 빌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사채권이라는 걸 인쇄해서 빌려요. 뭐 우리 예전에 어음도 보기도 했는데 그런 이제 용지에 그 표면에 이 사채가 얼마짜리다 라고 이렇게 액면가액이라는 걸 써주거든요. 그 액면가액이라는 건요, 나중에 그 회사가 돈 갚을 때 갚는 원금이에요. 원금. 만약에 액면가액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나중에 내가 이 사채를 제시했을 때 만기에 나한테 100만 원 준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자율이 있어요. 이자율은 보통 연이자율을 써놔요. 1년에 그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1년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다 라고 계산을 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에 대해서 액면이자가 10%다 라고 하면은 액면이자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1년에 내가 10만 원씩 이자를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년, 만기 3년짜리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기 3년 동안에 매년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씩 3번의 이자, 3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고요. 원금 100만 원짜리 사채이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문제는 단순하게 사채 표면에 100만 원, 이자율 10%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사채를 100만 원에 사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에 사느냐? 혹 반대로 회사는 그 사채를 그럼 얼마에 팔 수 있느냐? 얼마에 발행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같이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가격 결정 요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채 상환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즉 사채 상환이라 하면 나중에 만기에 내가 돈을 갚을 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중간에 만기 전에 일찍 갚을 때도 있어요. 조기 상환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또 어떤 회계 처리가 있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사채, 돈 빌리는 회사와 돈 빌려주는 회사 구분하자고 했었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사채라는 표현을 봤을 때 무조건 사채라는 명칭을 쓰지 않아요. 돈을 빌리는 회사는 당연히 사채라고 표현을 하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주는 회사는 뭐라고 썼었다?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었죠. 자, 사채의 가격 결정 요건이다 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런 표면에 사채라고 써져 있으면서 여기에 액면가액이요 라고 언급이 될 것이다. 액면가액 1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건 이 표면에 써져 있는 가격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 사채의 만기가 되는 날 1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때 당시에 그 현금의 가치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100만 원이라는 액수를 정확하게 보내주겠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또 표면, 액면에 써져 있는 이자율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연 10%라고 하면 이와 관련해서 10%인 10만 원씩 회사가 매년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이고요. 만기가 만약에 써져 있다, 만약이 아니라 써져 있어야 되겠죠. 3년 이러면 3년에 대해서 이자 3번 10만 원씩 30만 원을 나눠서 주겠다. 100만 원의 원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지금 회사가 이렇게 사채를 발행하는데요. 이 사채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액면 금액인 100만 원에 맞추어서 100만 원에 딱 발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차변에 내가 현금 100만 원 받으면서 사채 100만 원짜리 이렇게 사채 100만 원짜리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자, 우리가요. 이 사채와 관련해서 이자율을 고려해서 사채에 받는 돈, 발행가액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결정이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시장이자율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시장이자율은요. 여기서도 나와 있다시피 시장에서 거래될 때 적용되는 이자율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자, 우리 회사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 우리 회사의 어느 정도의 가치 이런 걸 보고서 내가 이런 사채를 발행한다면 우리 회사는 어느 정도의 위험도로 평가가 된다. 어느 정도 탄탄한 회사라고 평가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에 따라서 시장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혹은 내가 돈을 빌린다면 지불해야 되는 그런 표준형에 대한 이자를 시장에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자가요. 회사가 지급하겠다고 인쇄한 이자는 10%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 회사를 판단했을 때 야, 니네 회사 조금 위험한데? 니네 회사 기본적으로 그 정도 돈 빌리려면 너네 리스크가 커. 너네 아마 20%씩은 줘야 그래도 다른 회사랑 좀 견주었을 때 좀 평등하게 그렇게 될걸? 아마 사람들이 너 10% 이자 준다라고 하면 잘 안 되들걸? 너한테 누가 불안한데 10% 이자밖에 안 받고서는 너한테 돈 빌려줄 수 있냐? 니네 회사 어느 정도냐면 20% 이자는 줘야 그래도 지금 기본적인 회사들이랑 거의 견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자, 또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 회사가 굉장히 탄탄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 정도만 이자를 줘도 너는 충분히 돈을 잘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10%나 이자 준다고? 와, 대박. 야, 역시 쟤네 회사는 탄탄하기도 하지만 이자를 쓰는데도 굉장히 후하구나. 내가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격은 5%인데 10%나 이자를 준다고? 와, 대단해. 너네 회사 아마 너의 사채를 살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대들걸? 그러면 너가 나중에 갚겠다라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처럼 사채의 가격은요, 단순하게 회사가 지금 이렇게 사채를 발행했다고 해서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사가 적어놓은 액면가액과 액면 이자율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뭐까지 시장에서 나를 평가하는 시장 이자율까지 비교를 해서 우리에게 이제 사채 액면보다 더 많은 돈을 땡겨올 수 있으면 사채가 할증 발행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액면 금액보다 적은 돈을 받아오게 되면 사채가 할인 발행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어떤 경우 시장 이자율이 더 클 때인지 아니면 시장 이자율이 더 적을 때인지 어떤 경우가 할인 발행이고 할증 발행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사채에 대한 시험 문제의 절반은 모두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의 차이에 따라 누가 할인 발행이고 누가 할증 발행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게 시험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여기 볼게요. 신용도가 높은 아주 탄탄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시장에서 판단할 때도 너는 한 5%만 이자 줘도 너네 회사한테 돈 빌려준다는 사람 많을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신용도가 별로 안 좋은 회사들, 내가 5%만 준다 그러면 아무도 나한테 돈 안 빌려줘. 자, 너네 회사 보통 그 정도 위험 가진 애들은 이자 한 20% 준다고 해야 그래야 너한테 돈 빌려줄걸? 니네 회사가 그만큼 위험한 회사로 평가가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 너무 다른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A 회사도 B 회사도 10%씩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에 지금 투자를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회사의 사채를 살래요? 아마도 A 회사라고 할 거예요. 왜? 시장에서의 바라보는 위험도는 대략 5% 낮은 이자를 줘도 충분히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0%까지나 이자를 많이 준다라고 하니 당연히 이 회사는 굉장히 많은 이자를 준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 경우는 회사에 사채를 100만 원짜리를 발행한다고 해도 차변에 많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 이자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고 그 다음 발행가액에 대해서도 현재 가치로 할인했을 때 지금 내가 갚아야 되는 액면가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채 할증 발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이 회사는 사채에 대해서 100만 원짜리를 갚으려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 회사에 대한 위험도를 판단할 때는 20% 이자까지를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실제로 10%밖에 이자를 안 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회사의 돈을 잘 안 빌려주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 이 회사가 초창기에 받아오는 돈은 나중에 내가 갚겠다고 약속하는 돈보다는 좀 적은 돈을 받아오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채가 싸게 발행이 되었다라고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야기해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용이거든요.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 회사가 시장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 시장 이자율은 아까 몇 프로였는데 5%였는데 더 높은 이자를 회사가 지불한다고 약속했다고요. 자, 반대로 시장에서의 판단하는 이자는 20%인데 회사는 10%밖에 안 준다 그랬다고요. 자, 위에처럼 시장에서 나는 5%만 줘도 되는데 10%까지 내가 이자 준다라고 하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할증 발행이었고요. 반대로 회사가 적은 이자를 준다라고 한다면 돈을 적게 땡겨오는 이런 할인 발행의 특징을 가진다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시험에 거의 전부 다예요. 네, 제가 별표를 이만큼만 치지만 사실은 5개 칠 만큼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이제 사채 액면 발행입니다. 액면 발행은 아까 사채 표면에 써져 있는 가격을 액면가액이라고 했고요. 그 가격 동일하게 돈을 받아오시면 사채가 액면 발행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요.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의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도 그래 너네 회사는 한 10% 정도면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회사가 지불하겠다라는 액면이자율이나 시장에서 판단하는 시장이자율이나 서로 같을 경우에는 이렇게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액면가액으로 사채가 이렇게 발행이 되었으니 재무상태표 비유동부채의 사채 자리에 이렇게 10만 원의 액면가액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채는요. 앞으로 할인 발행, 할증 발행에 대한 케이스도 보시겠지만요. 대변에 항상 이 사채 표면에 적혀 있는 액면가액으로 발행을 하고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차변에 실제 받는 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채를 발행할 때 받은 돈이다 그래서 발행가액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할인 발행 볼게요. 지금 할인 발행 쪽에서 보시면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채 가격은 액면가액 그대로 10만 원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래쪽에 뭔가 깔려 있죠.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사채 액면 금액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만 원이에요. 근데 회사가 사채에 대해서 이자를 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회사가 10% 이자를 준다고 했지만 이 회사의 위험 정도를 보면 리스크 정도는 대략 한 20%까지 이자를 줘야 되는 회사인 거예요. 아주 많은 이자를 줘야 된다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데 회사는 그보다 적은 이자로 돈을 빌리겠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자를 적게 주는 대신에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보다 적은 돈을 빌려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사채 할인 발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100만 원일 때는 뭐 90만 원으로 예제를 들지만 지금 여기는 이제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숫자 그대로 써볼게요. 10만 원짜리에 대해서 실제로 받을 때 내가 9만 7천 원만 받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사가 준다는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을 비교했는데 이 시장이자율이 더 컸을 때 그리고 액면이자율이 더 작았을 때 할인 발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할인 발행과 관련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해보면 대변의 사채라고 해서 쓰는 금액은 액면가액을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액면가액으로 이렇게 나중에 갚아야 되는 사채의 금액이 기록이 되는데 차변에 받는 현금의 금액은 이자율 차이 때문에 적은 돈을 받아왔다. 그래서 적은 돈을 받은 나머지 차액을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해당하는 사채라는 부채에 차감하는 형태로 차감적 평가 계정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네요. 자,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형태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부채의 증가는 대변인데요.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에 쓰고 있잖아요. 이 부채의 성격을 차감하는 마이너스하는 형태다라고 해서 차변에 기록이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채의 장부가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사채의 장부 가격은 장부에 써져 있는 가격은 9만 7천 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런 이자율에 대해서 차이가 나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요.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나중에 이자를 지불할 때마다 점점점 이 금액은 깎여 없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3년짜리 사채라고 한다면 이 사채를 상환해야 되는 만기엔 결국에 얼마를 상환하게 되도록 할 거다? 10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게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채에 대한 액면가액은 계속해서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연도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자를 줄 때 사라졌다는데 얼마나 사라졌니? 라고 물어봤더니 1,500원이 사라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자, 그럼 1,500원이 사라졌으면 1,500원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남아있겠네? 그러면 9만 얼마만큼? 9만 원이 아니라 얼마일까요? 1,500원? 9만 원 맞겠구나. 9만 7천 원짜리가 98,500원짜리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1년이 지났대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자를 줄 때 이 이자율 차이 때문에 발생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라지겠구나. 얼마나 사라졌어? 라고 했더니 1,000원이 사라졌대요. 그러면 1,500원의 할인 발행 차금에서 1,000원이 사라지면 이제 500원만 남은 거야. 이렇게 해서 99,500원짜리 사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3년짜리니까 1차 년도 지나고 2차 년도 지나고 3차 년도 지날 때 되면 사채 가격은 10만 원이고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자율 차이는 만기가 되어서 이제 하나도 남지 않고 그대로 사채 값은 10만 원 액면가액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사실 저희가 이자를 계산하는 건 회계 원리에서는 특별하게 다루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이런 흐름대로 가는구나 라는 건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그런 문제가 나와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해서 나중에 상환하는 날 사채가 상환하는 금액은 97,000원이다 라고 하면 BX 이건 상환할 때의 금액이 97,000원이 아니다. 빌렸을 때 받는 돈이 97,000원이고 나중에 3년 뒤에 상환할 때에는 사채 액면에 써져 있는 10만 원을 그대로 갚아야 되는 거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할증 발행으로 넘어갈게요. 자,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사채 액면가액에 가산하는 가산적 평가 계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이유 분명히 있죠. 왜? 회사가 이자를 훨씬 많이 준다라고 했거든요. 자, 회사의 발행가액과 액면금액을 비교했을 때 액면금액은 10만 원이지만 이 발행가액은 10만 3천 원으로 액면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발행이 된 걸 우리는 할증 발행이라고 하며 할증 발행이 될 수 있었던 건 회사가 지불하는 이자율은 10%이지만
시장에서 그 회사가 지불해도 좋다라고 적정하게 내세운 이자는 5%만 주면 되는 거였다. 근데 5%만 줘도 되는 회사가 10%씩이나 이자를 주면서 사채를 발행한다고 했으니 모두들 저 회사에 돈 빌려주려고 할 거다. 저 회사의 리스크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될 테니까 저 회사에 모두 다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받길 원하죠. 다만 그러다 보니 회사가 나중에 갚겠다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오게 빌릴 수 있게 된 거고요. 마찬가지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도요. 이제 우리가 이자율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요. 이 가산적 평가 계정인 사채 할증 발행 차금도 자 사채의 가격은 계속해서 액면가액으로 이렇게 표기가 될 테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할증 발행 차금은 매년 이자 지급할 때마다 그 차이가 사라지게 될 거다. 첫 번째 년도에 1,500원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1,500원만큼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남아서 사채의 장부 가격 10만 1,500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 년도에 1,000원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상각이 되어서 사라지면 500원만 남았다라고 해서 10만 500원짜리의 사채가 되겠고 마지막 연도에는 이제 더 이상 사채 나머지 할증 발행 차금이 마지막 이자를 주면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고 10만 원짜리 사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처음에 할인 발행을 해서 9만 7천 원에 발행한 사채든 나중 할증 발행을 통해서 10만 원에 발행한 사채든 모두 나중에 사채의 만기가 되었을 때에는 액면가액인 10만 원에 맞춰서 상환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런 흐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뭐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아, 사채는 액면가액에 가까워지는구나. 나중에 액면으로 상환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부채 가산하는 평가 계정이기 때문에요. 생길 때 어디에 생겼어요? 대변에 생겼죠. 대변에. 그래서 대변에 생긴 부채에 대한 증가 부분으로 이렇게 플러스로 썼습니다. 자, 사채의 상환 시효 개철이. 자, 이제 나는 사채를 갚아야 되겠어요. 갚으려고 할 때 만기에 정확하게 갚으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만기에는 액면 발행이든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모두 다 사채 액면가액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액면가액 10만 원을 그대로 갚으시면 돼요. 자, 근데 회사가 중간에 좀 다른 내용이 생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대박 터진 거야. 그래서 굳이 남의 돈까지 끌어다가 사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막 돈이 어마어마해. 그럼 어떻게 해요? 미리 발행해놨던 사채들 다 조기에 상환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만기 3년짜리인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아직 2년이 남았는데 내가 상환을 해버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가 우리 꼭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될 때 이제 여기서 무엇을 고민해 봐야 되냐면 사채의 장부 금액은 예를 들어서 뭐 97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97만 원짜리 를 얼마에 상환하느냐? 이 97만 원을 꼭 97만 원에 상환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액면가액이니까 항상 조기에 상환해도 10만 원에 상환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때의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상환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97만 원짜리였다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서 회사가 뭐 99만 원에 상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장부에 적혀있는 사채의 가치는 97만 원이지만 지금 상환을 할 때 99만 원에 2만 원을 추가로 더 상환하게 될 테니까 이런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겠고요. 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 자, 사채의 장부 금액은 97만 원이라고 아마 똑같이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사채의 상환액이 이번에는 95만 원에 상환을 했다. 조기에 상환한다고 해서 꼭 많은 금액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렇게 회사가 자금에 대해서 여유가 생겨서 97만 원짜리를 지금 일찍 상환하려고 했더니 모두들 95만 원에도 상환이 가능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97만 원짜리를
95만 원에 상환을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자산이 아니에요. 내가 97만 원짜리 물건을 95만 원에 판 게 아니라 내가 갚아야 되는 부채가 원래 97만 원으로 장부에 적혀 있었는데 95만 원만 내가 지불하면서 부채를 없앤 거죠. 그러면 원래의 부채보다 2만 원이 적게 나가는 상태이니까 이런 경우는 회사가 이익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채를 조기에 상환할 때 이에 대해서 장부 금액과 현금의 상환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 이익을 봤다라고 하는데 이걸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자, 사채를 상환할 때 손해를 보았다. 사채 상환 손실, 그리고 사채를 상환할 때 이익을 보았다 라고 해서 사채 상환 이익입니다. 자, 보통은 만개 상환을 하기 때문에 만개 액면가액으로 상환을 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개 상환하지 않고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장부 금액과 비교해서 더 많은 돈을 상환하게 되었을 때 혹은 반대로 더 적은 돈으로 상환이 가능했을 때 이와 관련된 손실 이익 부분을 이렇게 사채 상환 손실, 사채 상환 이익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3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그 다음 이제 장기 차입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장기 차입금, 내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빌리는 돈인데요. 반대적으로 단기 차입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장기 차입금은 이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자체도 물론 여러분들이 중요하겠지만 유동성 장기 부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관련 예제 좀 볼까요? 이 X년 1월 1일 날 은행으로부터 다음 돈을 빌렸습니다. 원금 300에 만기 3년짜리에 이자율 10%로 매년 말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죠. 일단 만기만 보더라도 우리가 3년짜리니까 장기 차입금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고요. 이 장기 차입금과 관련해서 이자율 10%다 그리고 매년 지급하겠다라고 했으니 300의 10%인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총 9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하고 돈을 빌린 겁니다. 자, 차입하는 날 회계 처리도 해보고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이자 지급에 대한 회계 처리도 해보라고 하죠. 그러면 회사가 장기 차입금을 빌렸을 때 처음에 빌린 날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다.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한 거죠. 이 부채는 유동부채가 아니라 비유동부채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게 되면 부채에 대해서 부채, 그리고 유동부채, 그리고 비유동부채 이렇게 되면 이 비유동부채 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장기차입금 300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용. 1년에 자, 10%씩 이자 주기로 했으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만약에 지불하지 않은 상태면 뭐 미지급 비용 이렇게도 떠올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유동성 대책.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우리요, 이제 차입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장기 이렇게 차입금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나눌 때 X1년을 기준으로 12월 30일을 기준, 이 결산일 기준을 가져다 놓고서 여기에 X2년 12월 31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것은 유동부채이며 이 이후에 있는 것은 비유동부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회사는 장기차입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이 장기차입금에 대해서 X2년뿐만 아니라 X3년 12월 31일 그리고 X4년 12월 31일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언제 상환하기로 했냐면 여기 이 지점에서 상환을 하기로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상환을 하자 라고 하면 지금 현재 빌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재무상태표를 바라볼 때 아직도 1년,
2년 이렇게 남았고요. 그 2년 이상 남은 거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으로 써놨겠죠.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어요. 자, 이 지점에 결산하는 날 가서 보았지만 아직도 내년에 갚을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유동부채인 장기 차입금에 있어도 돼요. 자, 그리고 다시 또 1년이 지났어요. 이제 X3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나는 여기 지점에 서 있어요. 서 있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갚을 날짜가 온대요. 그 갚을 날짜가 곧 1년 안에 갚아야 돼요. 1년 안에 갚아야 되면 나는 이 비유동 부채에 있는 장기 차입금 더 이상 1년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어디로 올려야 되냐면 유동부채 쪽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유동성 장기 부채로 올리게 되면 당연히 장기 차입금 쪽은 이제 비유동 부채 쪽은 없는 게 되는 거겠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딱딱하게 좀 해보긴 했는데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 오늘 저녁에 가족들이랑 삼겹살을 구워 먹기로 했어. 엄마가 나보고 일찍 들어오래. 오늘은 같이 고기 구워 먹재. 자, 그러면 엄마 고기 뭐 사야 돼? 그랬더니 아니 잠깐만 봐봐. 우리 이 냉동실에 고기가 좀 많이 있어. 냉동 삼겹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요거 우리 이따가 먹으면 될 것 같아 라고 해요. 근데 이 고기가 좀 두꺼운 거야. 그래서 엄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해동을 시켜야겠어. 자, 당장 지금 먹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저녁에 먹을 거야. 오늘 저녁에 바로 먹을 거니까 냉동실에 두지 말고 냉장실로 이렇게 옮겨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장기 차입금으로 되어 있던 걸 이제 나갈 준비가 되었다. 이제 나가야 된다. 곧 나가야 된다라면 이렇게 냉동실에서 냉장실로 옮기듯 이런 식으로 옮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 오해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 올릴 때 그냥 1년 이내니까 단기 차입금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단기 차입금은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냉동실에 있었던 고기를 냉장실로 이렇게 옮겨주는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보니까 야, 오늘 삼촌네도 부를까? 아니면 우리 조카 누구 불러올까? 같이 친구랑 같이 먹을까? 라고 얘기해서 그래 엄마 우리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먹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야, 좀 고기가 부족할 것 같지 않니? 올 때 고기 좀 더 사와놔. 혹은 이따 고기 사주자 라고 한 거예요. 자, 오늘 먹으려고 내가 지금 마트에 가서 고기 하나를 더 사서 설마 냉동실에 올리진 않겠죠? 냉장실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애초에 오늘 먹으려고 사온 거죠? 이런 건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구분되시죠? 어떤 게 냉동실에 있다가 해동하러 올라온 애는 유동성 장기 부채에 오늘 내가 먹으려고 오늘 사온 고기는 단기 차입금 이렇게 좀 구분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예제 문제 3일이 X1년 1월 1일부터 장기 차입금 100만 원을 빌리고 3년 뒤에 만기 일시 상환하기로 한대요. 자, 3일이 동차입금과 관련해서 일자별로 수행해야 될 분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돈을 빌렸다라고 했을 때 차변에 돈이 들어오고 대변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비유동 부채가 생겼죠. 그리고 X2년도쯤 가서 보니까요. 지금 이 회사가 X1년도 빌렸고 그리고 3년 뒤에 만기에 일시 상환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X1년 결산할 때 가서 보면 X2년도에 상환할 건 아니고요. X2년 결산하는 날 가서 보아하니 X3년도에 갚아야 돼요. 그래서 X2년 시작하는 날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X2년 시작하는 1월 1일은 X1년도 12월 31일 날 기준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아래로 내려올 때에 이 시점에서는 아직도 1년, 2년 남아있는 상태이니까 유동성 대체를 할 필요 없었다. 하지만 X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니 이때부터 이제 1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 그리하여 우리가 12월 31일, X2년도 12월 31일 날 유동성 대체라는 걸 해주자. 어떻게? 대변에 있었던 비유동 부채인 장기 차입금을 반대편에 가져다 쓰시면서 대변에는 새로운 부채를 만들어준 거죠. 그 새 부채의 이름이 바로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유동 부채입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 이제 재무상태표에 작성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방금 전 차변으로 비유동부채를 가져다 놨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를 만들었잖아요. 자, 원래 어떤 상태였던 건데 이 장기차입금에 대해서 비유동부채 쪽에 100만 원에 있었던 건데 유동성 대체를 하게 되면 장기차입금 쪽의 금액은 제로가 되면서 뭐가 된다? 유동성 장기부채 쪽으로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X3년도에 실제로 대금을 상환했다라고 한다면 이 유동성 장기부채를 가져다가 현금으로 상환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보고기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 될 퇴직금 상당 금액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불한다 라고 하면 1년 이상 근속한 직원한테 주는 게 거의 보통 평균이고요. 근로기준법도 그렇게 되어 있죠. 물론 회사가 예외적으로 우리는 1년 이상 근속하지 않아도 회사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어. 6개월 근무하면 6개월치라도 지급하겠어. 물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퇴직금에 대해서 보면 보통은 1년 이상 근무를 한 직원이고 그리고 1년치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5년 동안 근무하고서 퇴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장기 근속하고 퇴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퇴사를 할 때 그동안 쌓여있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퇴직금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그 직원이 1년 근속연수가 늘어날 때 그 사람은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고 회사는 그에게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계속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기는데 이걸 무시하고서 나중에 지불할 때 한 번에 돈 나갈 때 인식한다 라고 한다면 회계 원칙 중 무엇을 위배하게 되냐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을 위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직원한테 효익을 얻어지는 직원이 근속연수가 1년 늘어날 때마다 그 직원에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의 액수가 계속해서 1년씩 증가를 하는 것이니 비용,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을 실제로 하지 않아도 매년 결산할 때마다 그 직원에게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을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인식을 하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오늘 퇴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변에 퇴직금을 지급하진 않고 그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를 쓸 때 바로 그것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평균 급여, 즉 그 직원이 퇴사하기 직전 3개월에서 그 평균 급여를 계산하시고요. 거기에 이제 근속연수를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퇴직금 지급액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근속연수라는 게 쌓여갈 때마다 회사는 계속해서 결산을 하면서 지급할 의무가 쌓여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퇴직급여와 관련해서 이렇게 차변에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시고요.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해서 이걸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내가 얼마의 금액을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얼마의 금액이냐라고 하면요. 직원 한 사람을 두고서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여러 직원, 그 여러 직원도 한둘이 아닌 우리 회사 퇴직금 대상이 되는 직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으로 했을 때 뭐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나는 그대로 퇴직금 지급하는 규정을 따를 거야 라고 한다면 회사에 1년 이상 근속한 퇴직금 지급 대상자들의 퇴직금을 다 계산하세요. 다 계산해서 전체 이들이 한날 한시에 퇴사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그걸 계산해서 바로 여기 기말 잔액으로 올려두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직원이 한날 한시에 다 퇴사한다고 할 때 회사가 기말에 얼마를 설정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기초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었대요.
작년에도 직원들이 한날 한시에 퇴사할 것 같아서 그들에게 지불해야 되는 전체 금액을 우리가 얼마만큼 40만 원만큼 설정을 한 상태였대요. 자, 그리고 당기에 회사가 얼마만큼 지급을 했냐면 30만큼 퇴직금 지급을 한 게 있대요. 자, 그러면 질문. 당해년도에 회사가 퇴직금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금액, 충당부채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이냐? 이걸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자, 그 금액은 차변의 합계 130, 대변의 합계 130, 40을 제외하면 90. 이 회사 퇴직급여 비용 90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하고 그 다음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90을 이렇게 부채를 추가적으로 설정해 주면 되는구나 라고 보는 거고요. 자, 혹시 여기서 강사님 기초잔액이 왜 대변이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면 얘는 부채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쪽에 기초 언제 증가해요? 퇴직금 설정하면 증가하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언제 감소하죠? 지급하면 감소하죠. 그리고 회사가 기말에 남은 금액은 재무상태표로 넘겨서 차기로 이월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제가 지금 숫자를 임의대로 넣어서 써봤거든요. 자, 어떻게 쓴 거였어요? 기말에 회사가 설정해야 되는 전체 금액은 100만 원이에요. 기초에 40만 원이 있었고요. 중간에 직원들이 퇴직해서 충당부채 의무를 30만 원은 지불을 하면서 의무 이행이 되었어요. 전체 내가 최종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금액에서 현재 남아있는 충당부채 잔액 10을 뺐더니 90이라는 금액이 내가 추가로 설정할 금액이 나왔어요. 라고 제가 계산한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관련된 시계 대입을 해서 볼 수 있겠죠? 충당부채 100, 기초에 40이 있었고 30을 지급했더니 퇴직급여로, 즉 추가로 설정할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90 이렇게 퇴직급여 금액을 충당부채 회계 처리하시는 거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기말잔액은 어디로? 재무상태표에 회사가 지불해야 되는 전체적 의무로 현재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퇴직급여가 바로 뭐가 된다? 손익계산서에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관련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 임직원이 당해년도 말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 전체 총액은 1,500만 원 단위 생략할게요. 기초 금액은 1,200이었고요. 실제로 퇴직할 때 지불한 금액은 25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200에서 250을 차감해 보면 950이 나오네요. 자, 전체 1,500에서 950을 차감하시면 추가로 설정할 금액 550이 나온다. 자, 이 550에 대해서는 차변에 퇴직급여 550, 대변에 부채의 증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550 이렇게 가는 거고요. 충당부채에 대한 T계정을 그려보자 라고 한다면 기초금액 1,200, 그 다음 기말금액은 내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 1,500, 그 다음 실제로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에 대해서 사용한 거 250,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해야 되니까 1,750, 1,750, 1,200을 차감하시면 550, 그래서 550을 설정하는 거. 이 풀이가 맞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급했을 때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리고 현금 250으로 이렇게 충당부채가 감소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고요. 결산. 자, 차변의 퇴직급여 550 그리고 대변의 충당부채 550으로 충당부채를 추가로 설정했죠. 자, 관련된 충당부채에 대해서 기초 대변의 1,200 그리고 급여 설정한 거 550 그리고 지급한 거 250에 기말 1,500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퇴직금과 관련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요 퇴직한다고 했을 때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회사는 안 그렇지만 예전엔 좀 많이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퇴사를 해야 되는데 사장님한테 퇴직금 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퇴사하는 길이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하겠다고 내가 벌써 6개월 전부터 말을 한 거야. 근데 자꾸 조금만 더, 한 달만 더 해줘. 한 달만 더 해줘. 그래서 벌써 6개월이나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어. 이제 난 못하겠어.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사장님한테 얘기했죠. 저 나갈래요. 그랬더니 저 이제 진짜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알았대. 그럼 이제는 내가 널 못 잡겠대.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죠. 사장님 퇴직금을 언제 주세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사장님이 그러죠. 딱 돌변하면서 퇴직금 줘야지. 근데 돈 지금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장님 왜요? 제가 회계 직원인데 우리 퇴직금에 대해서 매번 차변에 퇴직금의 비용 처리도 했고 그 비용 처리한 만큼 법인세도 차감돼서 우리 다 혜택도 받는데 그리고 대변에 퇴직금의 충당부채라고 부채도 인식하셨잖아요. 저한테 줄 돈 있다고 다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그래 부채를 인식하긴 했지. 근데 돈을 준비한 건 아니야. 돈 없어. 없어. 사장님 일단 너 오늘까지만 한다며. 오늘까지 하고 가. 그리고 뭐 돈 생기면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일단 찝찝하지만 나왔어. 왜 더 이상 가고 싶진 않았거든. 그래서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죠. 전화를 해도 달라고 해도 줄게. 줘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맨날 이런 직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다 고용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하죠. 그 회사 퇴직금도 안 준다고. 그러면 억지로 꾸역꾸역 주는 회사도 있고요. 진짜로 너무 힘들어서 지급 자체가 잘 안 되는 회사도 있고요. 그냥 아예 파산해버리는 회사도 있죠. 이렇게 파산해버리면 어떡해? 내 퇴직금? 못 받는 거지 뭘 어떡해. 자, 이 서러움과 고통을 다 누가 받아요? 다 직원이 받아요. 분명히 회사는 매년 결산을 할 때마다 퇴직급여에 대해서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서 이익이 그만큼 적게 계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는 혜택은 다 회사가 받아요. 근데 막상 나한테 주라고 하니까 못 주고 배째를 한식인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 근로자들 뭔가 보호할 게 필요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라가 생각했죠. 야, 어차피 퇴직금 나갈 돈이고 그 나갈 돈에 대해서 꼭 걔가 퇴사하는 날 준비할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1년 1년 근속할 때마다 걔한테 줘야 되는 퇴직금은 쌓이는 거잖아. 그리고 얄짤없이 줘야 되는 거 맞는 거잖아. 그래서 말인데 그 돈을 너네가 회사 내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외부에 연금 운용회사, 금융회사나 이런 데에다가 맡겨. 금융회사에 맡겨놓으면 운용 수익이나 이런 거 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자기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외부에다 맡겨. 라고 한 거예요. 처음엔 이제 권장사항으로 몇 %를 맡겨라 이러다가 지금 이제 거의 100% 맡기라고 하는데요. 자, 맡길 때도 사실 이제 그냥 맡기는 건 아니죠. 우리가 현금을 내면 내가 직원한테 지급해야 되는 퇴직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퇴직보험 예치금이다. 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수료를 내셔야 돼요. 그 사업비라고 하거든요. 연금 운용해주는 회사에 사업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급수수료라는 이런 비용을 내게 되는 거죠. 이런 퇴직보험 예치금에 이제 가입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예치금이니까 그 예치금 안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연금 운용 회사가 그걸 가지고서 뭐 이자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배당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자 수익이라든가 특별 배당금이 생기면 수익은 회사가 이렇게 이자 수익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나는 수익을 현금으로 굳이 내가 그걸 받을 필요는 없다. 어차피 나갈 퇴직금에 대한 거니까 나중에 내가 납입할 퇴직금 액수를 좀 줄이자. 뭐 보통 평소에 1,000만 원의 퇴직금을 이렇게 납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다 납입하지 않고 이자 수익 100만 원 났으면 그 수익 100만 원 난 거 빼고 나머지 900만 낼 수 있게끔 요 수익도 내가 먼저 낸 예치금으로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퇴직금을 나중에 지급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어떤 제도가 있냐면
단체 퇴직보험을 가입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단체 퇴직보험을 가입했던 회사들이 이런 퇴직보험 예치금 형태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회사가 차변에 써놨던 이 단체 퇴직보험 예치금이라는 걸 없애면서 개별적인 퇴직보험 예치금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의 퇴직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요. 퇴직보험제도에 대한 내용 말고요. 퇴직보험제도에 대한 내용 말고요. 바로 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셔야 돼요. 이 퇴직연금제도라는 건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확정급여형, 하나는 확정기여형.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DB다, DC다 이렇게 유형을 구분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저희는 굳이 DB, DC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죠? 그 확정급여형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확정급여형은 연금에 대한 소유를 회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입하게 되면 납입할 때마다 회사가 자신에 대해서 자기 걸 납입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부채 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이제 사용하는 계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을 가지고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이다라고 하면 이에 대한 소유가 누구한테 오냐면 종업원한테 가요. 그러니까 회사가 종업원이 1년 이상 근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퇴직금을 저기 운용회사에 내잖아요. 그럼 그 운용회사에 넣어 놓기는 하지만 그 운용회사에 대한 그 예금의 주인은 종업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종업원이니까 여기 연금을 운용하다가 이익이 나면 그 이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종업원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위에 확정급여형은 회사 거니까 당연히 연금 운용 수익을 회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자, 확정기여형이 편한 건 뭐냐면요. 아예 회사가 납입할 때 소유 자체가 직원한테 넘어가 버리니까요. 이 직원이 나중에 퇴직을 하고서 이걸 연금 형태로 받는지 일시금 형태로 받는지 이런 거 다 관심 없이 그냥 납입하고 비용 처리하고 땡 끝이에요. 근데 확정급여형은 좀 다르죠. 계속해서 회사에 보유하고 있다, 회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회사에서 직원이 퇴사를 할 때 이 퇴직과 관련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나 이런 계정들에 대해서 같이 정리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확정급여형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 회사 부담금이 불확정적이다, 확정적이다 라고 하는 건 뭐 때문일까요? 이 불확정적이라는 얘기는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회사가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 연금 운용에 대한 수익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회사한테 들어올 거기 때문에 회사 부담금이 불확정해질 수도 있다. 수익이 좀 많이 나면 좀 덜 납부할 수도 있는 거고 수익이 좀 덜 나면 많이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 근데 확정기여형은 어때요? 그 운영에 대한 대금에 대해서 손실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직원이 떠맡기로 하고 직원에게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하는 건 그냥 초창기에 내가 납입해야 되는 액수만 납입하면 돼요. 거기 연금 운용 계좌에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판단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관련된 회계 처리도 볼까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 인식해서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차변의 퇴직급여 그리고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일단 똑같이 인식을 하고요. 자, 확정급여형이니까 납입하면 회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연금을 납입을 하는데 대변의 현금 이렇게 납입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을 써요.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앞에서 부채로 인식을 할 거라고 했는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차변에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요. 나중에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비유동 부채 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다라고 해서 우리 회사 전 직원이 한날 한시에 퇴사하면 지불해야 되는 퇴직금 100만 원 이렇게 써져 있고요. 저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산에 대한 명칭을 쓰고는 있지만 이렇게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부분으로 납입한 금액, 만약 100만 원을 납입했다 그러면 100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종업원이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했던 부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거고요. 나는
연금 회사에다가 이미 다 납입을 한 상태죠. 회사가 이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했을 때 낼 현금은 없어요. 이미 내가 다 납입을 해놓은 상태니까. 그래서 연금 운용자산에 있는 돈을 빼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직원이 퇴사를 했어.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30이 빠졌어. 30 빠진 만큼 운용자산에서도 30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7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70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표기되는 걸 다시 한번 봐주시면 충당부채 금액이 있으면 이렇게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마이너스 형태로 부채에 차감하는 형태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들 책에 그런 표현이 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냥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확정 기여형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확정 기여형은 직원이 소유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확정 기여형은 회사가 납부하면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고 현금 납부하면 끝. 충당부채나 뭐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는 납입하면서 그에 대한 의무도 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설정할 거 없이 이대로 끝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게 기억을 하시려면 어떤 정리가 필요하냐면 확정 기여형이다 라고 했을 때 퇴직, 연금, 운용,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반대네요. 네, 확정 기여형은 퇴직, 급여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확정 급여형일 때가 퇴직, 연금, 운용자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해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명칭만 들어도 얘는 뭐겠구나.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사가 소유하는 거구나. 확정 기여형 들으면 얘는 직원에게 바로 지급되고 끝나는 거구나. 이걸 좀 구분을 해주셔야지 돼요. 이걸 이제 예전 과목으로 저는 구분하시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기억을 할 거니? 라고 했을 때 앞글자 따서 확퇴 하면 전혀 외울 수가 없죠. 그럼 확정퇴직 역시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디든 급여라는 단어를 반드시 한 번은 넣어주세요 라고 해요. 이 확정 기여형 할 때는 여기에 급여 단어가 없으니까 계정 과목 쓸 때 급여 계정 쓸 거야. 그 다음 확정 급여형은 여기에 급여가 들어가 있으니까 계정 과목은 급여 없는 계정 과목으로 쓸 거야.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관련된 퀴즈 풀면서 부채 파트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급기일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매입 채무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자산에 대한 이 매출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물건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이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15개월짜리더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1년 이내에 외상값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15개월짜리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니까 유동부채로, 유동자산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는 미수금, 선수금으로 각각 계상한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일반적 상거래 이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 선수금. 자, 문제는 뭐냐면 뭐 때문에 틀렸냐면, 자, 일반적 상거래에서 우리가 채권자에서 미수금은 맞아요. 내가 기계장치를 팔았어. 돈을 못 받았으면 미수금. 건물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으면 미수금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틀렸을까요? 바로 옆에 선수금이요. 선수금은 계약금을 먼저 받았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를 올바르게 고치려면 뭐라고 부른다? 미지급금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미수금과 선수금으로 짝을 이루어서 틀렸다. 자, 사채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게 발행이 되었대요. 자, 액면이자율은 회사가 10%로 적어놨는데 시장이자율은 20%인 거야. 즉,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이자를 시장에서 평가하는 건 20%인데 회사는 10%밖에 주지 않을 거래.
그러면 사람들은 이 회사의 사채를 잘 사려 하지 않고 산다 하더라도 사채의 액면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살려고 하겠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할인 발행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할증 발행이라는 표현이 틀린 거죠. 자, 저희 이번 시간에 비유동부채에 대해서 배웠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 사채에 대한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차이에 따라서 누가 할인 발행이고 누가 할증 발행인지 이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유동성 장기부채는 비유동부채가 아니라 유동부채였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퇴직급여 충당금과 관련해서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말씀드렸습니다. 이 확정기여형이다 라고 했을 때는 퇴직급여, 확정급여형이다 라고 하면 급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누가 소유주인지 회사는 퇴직급여라고 쓰는 즉시 비용 처리하고 끝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자산 끝냈고 부채 끝냈으니까 우리 자본으로 가면 되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